제가 안시성에 처음 간 때는 1995년이었습니다. 1995년에 안시성에 가서 제가 한마디 말을 내뱉었습니다. 미라클, 이건 기적이다.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 조그만 성에서, 둘레가 4km 불과한 성에서 당태종의 친정군과 10만에 달하는 친정군과 90일 동안 전투를 벌였을까. 저는 여기서 도저히 이거는 기적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다 떠올린 단어가 이건 자유의지로구나. 프리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그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서 군사력이 뛰어나서 이런 건 당연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끝까지 완벽하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구람이 없이 끝까지 항전해서 승리를 이끌어낸 그 사람들의 의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이때 자유의지, 프리윌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일본은 천왕이라고 부르고 중국은 천자라고 부르는데 왜 조선은 왕이라고 부릅니까? 또 심지어는 베트남도 황제라고 칭했는데 왜 조선은 왕이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조선의 왕을 뒤를 잇는 사람은 세자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태자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황제는 짐이란 용어를 쓰지만 일본도 짐이란 용어를 쓰지만 한국의 왕은 과인이라고 씁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역사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왕이라고 그러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꼭 임금님이라고 불렀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일단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정말 고구려 시대 때 그렇게 강력한 고구려도 왕이라고 해서 중국의 제후국 수준에 머물렀을까?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삼국사기란 김부식이가 쓴 삼국사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고구려의 모든 임금들은 다 왕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광개토 태양만 광개토 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똑같이 왕이라는 거죠. 그 외에 신라라든가 백제라든가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 때 사례를 보면은 정반대의 사실이 드러나거든요. 이를테면은 삼국사기는 문자로 쓰여진 것이고 훨씬 후대에 쓰여진 책이지만 그 당시 때 바로 고구려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쓴 내용들, 이를테면은 묘지석에다가 먹물로 쓴 거라든가 아니면은 광개토태양 능비부터 큰 돌에다가 파서 새긴 거라든가 아니면 청동 그릇처럼 큰 주물로 만든 데도 좀 만든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천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천손이라는 용어는 한들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련이 쓴 흔히 말하는 단군 신화에서도 천과 연관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고구려인들은 바로 이런 금성문을 통해서 확실히 분명히 한 것이죠. 광개토태양 비문에도 보면은 첫 귀절에 나옵니다. 일면 오른쪽 맨 첫 귀절에 가게 되면 북부여 천재지자 모 하백여랑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북부의 천재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귀절에 가면은 흔히 말하는 추모가 이 물을 건너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 나 황천지자, 황천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수신의 딸이다. 이렇게 직접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천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시대 때입니다. 똑같은 시대 때 지금 고구려의 두 번째 시대였고 실질적인 시대였던 국내성의 동쪽에 가면은 흔히 말하는 모두루총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은 들판 한가운데 있는데요. 모두루총을 연모묘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서 발견된 묘지석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일월지자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즉 해와 달의 자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은 태왕이라든가 천왕이라든가 천손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고구려인들이 직접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은 연호도 사용을 했겠죠. 다만 연호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그대로 후대로 적용시키게 되면 발해 같은 경우도 당연히 황제 국가를 칭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법대항이라는 용어도 쓰고 예를 들게 되면 정부의 중앙정부 체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신분도 공후
백자남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해인들은 연호를 거의 대부분의 임금들이 사용을 했거든요. 신라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발해도 역시 이렇게 철저하게 천과 연관된 자의식을 강조했다는 것이고, 당연히 발해가 계승의 모델을 삼은 고구려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비록 삼국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천손이라든가 또는 태왕이라든가 또는 해와 달의 자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배우지 못했지만, 당대 사례를 보게 되면은 고구려인들은 정말 강한 자식, 천의식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의식이거든요. 그런데 한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국가를 상징하는 정부 조직, 그 다음에 국가의 명칭,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 존재인 지배자 또는 상징적 존재인 임금 또는 그런 인물에 대한 평가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일방적으로 왕이라는 중국의 천자국 밑에 있는 제국으로서의 왕이라는 위치에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바로 천선민족을 칭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참고사항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광개토 태왕 비문에는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경 평안 호태왕이니까 마지막에 호태왕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태왕이라는 용어로 중요시 여겼고, 때문에 당연히 태왕적 질서를 우리가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거지만 똑같은 것이 경주에서 발견된 호청에도 밑바닥에 보면은 광개토지 호태왕이라고 해서 태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글을 쓸 때 우리 일반 역사학자들과 충돌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동안은 교과서에도 광개토 왕후라고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보면은 적잖은 책들은 광개토 왕으로 되어 있고요. 극히 일부의 책은 광개토 대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개토 왕 또는 광개토 대왕을 호태왕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정식 명칭인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즉 광개토 태왕을 태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장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분의 벽화의 구조라든가 또는 고분 벽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로 하늘과 또는 천과 연관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해와 달신이 같이 마주보고 있는다거나, 아니면은 특히 6세기 중반 이후에 많이 만들어진 모주림 양식, 즉 말각조정 양식의 고분 벽화를 보면은 그 위에는 분명히 당시 수도는 평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은 위에는 황룡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당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왕적 질서 속에서 고구려는 태왕 외에도 이렇게 왕궁에 해당하는 상징적인 존재들이 여러 군데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고구려가 태왕적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은 우리가 몇 군데서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